비만약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비만이 아니거든요. 저도차도 그 정도의 비만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절박하세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분들 1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네. 100명 중에 100명이 1년 전으로 돌아가도 다 다시 한다. 와, 만족도가 100%네요.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투약하시는 분들 중에 위식도염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이런 증상들이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까지 등장하면서 이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 비만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보다 비만 대사 수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비만 대사 수술은 무엇이고 또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디까지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위장관 외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성수입니다. 예, 작년에 이어 이제 비만 치료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비만약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비만 대사 수술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뭔지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비만 대사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이 개발이 된 겁니다. 비만 대사 수술을 했더니 살도 빠지고 그다음에 대사 질환들이 좋아지니까 도대체 왜 그러지? 살만 빠져야 되는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위장관 호르몬들이 밝혀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그걸 타겟으로 약물을 생성하게 돼서 약으로 만들어서 환자들이 이 복용하고 뭐 주사를 놓으면서 체중 감량을 일으키게 된 게 원래 스토리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이 먼저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는 이런 논문이 있었죠. 아니 왜 체중 감량을 위한 비만 수술이 당뇨가 좋아졌을까라는 논문이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니 그런 호르몬 작용도 아주 깊게 관여하더라. 그래서 비만 수술에서 비만 대사 수술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럼 수술은 정확하게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되는 좀 건가요? 간단해요. 수술은 일단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용량을 줄이게 위를 어떻게든 디자인을 합니다. 과다 섭취를 못하게 용적을 줄여줘서 많이 못 드시게 하는 메커니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먹은 음식조차도 전체 다 소화 흡수가 안 되게 소장의 일부분을 우회하는 거죠. 소장과 닿게 안 해서 건너뛰기 해서 내가 칼로리를 그나마 조금 섭취를 해도 다 흡수 안 되게 해서 소화장애, 흡수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그 방법 두 가지를 동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죠. 그러니까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은 어떻게 해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은 대표적으로 위 소매 절제술이고요. 위의 왼쪽 측면을 주로 절제를 하면서 한 75% 제거되는 거죠. 25%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식도부터 시작되는 위장 위부터 아래까지 쭉 골고루 쫙 절제하는 거예요. 골고루 하는 거 맞고요. 근데 위에 맨 아래 부분을 전정부라고 하는데 여기는 꼭 필요해요. 대충 씹어삼키는 음식을 다시 한번 맷돌 작용을 해줘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제 십이장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늘어나지도 잘 않는 부위거든요. 두꺼워서. 거기는 놔두고 나머지 위를 절제합니다. 근데 75%나 절제를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떤 뭔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과식하는 일상생활은 불편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25%를 남기면 이제 먹는 게 쉽게 얘기해서 25%로 줄어드니까. 그러나 소식하는 일상생활은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게 모두가 다 어떤 치료든 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단점을 상쇄할 정도로 월등히 크다. 그럼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장애가 된다고 얘기 못 하겠죠. 그러면 이 환자의 식이 패턴이나 뭐 비만도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용적을 남기는 용적을 조절을 하긴 해요. 미세하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25%만 남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미세 조정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위가 늘어나는 정도도 틀리고 위벽의 두께도 틀리고 위 사이즈도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식습관에 따라서도 얼마나 틀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남기는 용적을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위 안에 이 특정한 두꺼운 튜브를 넣고 절제를 합니다. 튜브를 이제 안에 넣고 이 안에서 이제 위 안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지를 그걸 따라서 이렇게 싹 절제하겠지. 자기가 100%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25% 갖고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식사할 때 사람들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나요? 주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일단 용적을 확 줄여놨기 때문에 거기서 더 드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주로 이제 올라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거죠. 올라오거나 토하거나 이런 상황이. 환자 입장이라면 이제 이게 이제 75%를 비가역적으로 이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너무 많이 잘랐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거란 말이지. 그 환자가 결정할 때는 상당히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 환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상황에 처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비만이 아니거든요. 진짜 고도 비만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그 정도의 비만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절박하세요. 야,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냥 비만하고 다른 거네요. 아, 그럼요. 이게 보통 BMI가 몇 이상이에요?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30 이상부터 고도 비만의 카테고리에 들어옵니다. 30부터 35 사이는 대사질환 뭔가 하나가 붙어 있어야지 수술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170인 사람이 BMI 35면 몇 킬로가 될까요? 한 100kg 정도 됩니다. 100kg 정도 됩니다. 약간 그 정도 되면은 약간 사회적으로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분들 굉장히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비만하신 고도 비만 환자들한테 대한 사회적인 각인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직이라든지 심지어는 연애, 결혼 이런 것조차도 장애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술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체중이 어느 정도 속도와 어느 정도 패턴으로 빠지기 시작하나요? 우리의 목표는 30% 감량입니다. 우리가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한 1년 반까지는 체중 감량이 된다고 보는데 실제는 체중 감량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에 스탑이 되는 경우가 많고 중요한 건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그 30% 감량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감량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이라는 이 시점에 우리 목표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체중 감량 속도를 절대 줄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3개월째 많이 감량이 돼서 좀 쉬었다 가자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럴 때 스탑을 해서 슬로우 다운을 시키면 결국 30% 못 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목표 체중에 가깝게 근접해서 이제 살이 빠지다. 그러면 이런 혈당이나 혈압 뭐 다른 그 대사 질환의 징후들은 언제부터 좋아지나요? 체중 감량의 정도와 굉장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수술로 인해서 체중 감량을 일으켰을 때는 20% 정도면 대사 질환들이 싹 사라져요. 근데 하여튼 수술했어요. 그래서 쭉 3개월에서 쭉 빠지고 그다음에 9개월에서 더 쭉 목표 체중까지 30% 빠졌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메인테넌스 되잖아요. 이게 메인테넌스 되는 원리가 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듀러빌리티라고 하고 치료의 지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술이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체중 감량도 감량이지만 치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요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위 소매 절제술이고 그 좀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우회술 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장의 일부를 우회시키는 겁니다.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가 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소장의 일부 이만큼을 뛰어넘는 길을 여기다가 위든 12장이든 붙여놔서 음식이 원래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음식이 가는 길의 중간에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으로 바로 빠지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장이 요만큼을 건너뛰니까 얘네들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에너지 흡수를. 그 나머지 애들만 흡수를 시키는 상황이 펼쳐져요. 지금 비만 대사 수술의 약 80-90%는 소매 절제술이죠. 네. 그럼 10% 이렇게 소장을 건너뛰게 해주는 우회술을 만들어주는 환자는 대상은 뭐예요? 그게 의사마다 굉장히 의견이 틀려요. 아주 초고도 비만. 우리 이제 영어로도 그 앞에 비만 앞에 슈퍼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럴 경우가 이제 체질량 지수 50, 나라에 따라서는 60이라고 슈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사한 게 있는데 이제 뭐 사실 체중이 감량이 돼도 어떤 이제 수술 전에 환자들이 나 먹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걱정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수술에 들어오세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분들 1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네. 100명 중에 100명이 1년 전으로 돌아가도 다 다시 한다. 와, 만족도가 100%네요. 미국은 좀 틀려요. 100명 중에 95명은 오케이인데 이제 5분이 난 다시 돌아가면 수술 안 할 거야. 그 5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정신질환이 좀 심각해요. 정신질환이 심각할 때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절 안 되는 우울증이라든지 양극성 조울증이라든지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수술을 받으러 오시면서
누가 밝히고 싶겠어요. 그러나 수술하는 의사한테 다 말씀하셔야 돼요. 체계화돼 있다면 지금 또 건강보험까지 적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1년에 몇 건 정도 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한 2,000에서 2,500건 정도 하고 있어요. 와, 미국에서는 2023년에 26만 건. 근데 그게 이제 인구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변에 담낭 절제술 받으신 분들 많죠. 엄청 많죠. 미국에서 담낭 절제술이 1년에 90만 건 정도. 근데 비만 대사술이 27만 건이니까 담낭 절제술을 3분 하시면 비만 대사술 1분 정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후에 이제 그 목표 감량 30%가 빠진 상태에서 환자들이 이제 다시 뭐 경과 관찰을 위해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해. 작년에 수술했던 분이 어머니랑 함께 왔는데 그분은 이제 180kg에서 수술해서 80kg가 돼서 오셨어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1년 후에 환자들을 만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위암 환자도 주로 보고 위식도 역류 환자도 있고 하니까 환자가 들어오면 이 무슨 환자지라고 차트를 열심히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만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교수님 접니다. 뭐 진짜 그렇게 얘기하세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도 여러 분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제가 고맙죠. 그 환자가 그렇게 행복하게 됐다는. 비만 대사술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네. 우리 박성수 교수는 국내에서 이 항역류 수술에서도 굉장히 또 권위. 항역류요? 네. 어떤 거죠? 처음 들어봐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네. 과식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그런 주로 이제 여기 톡스림 타는 듯한 느낌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치료하는 수술적 치료를 항역류 수술이라고 하고요. 식도와 위에 맞붙는 위의 가장 윗부분을 수술적 조작을 해서 이 식도 위 접합 부위를 경계부 이렇게 쓱 돌려주면 위 속에 이렇게 체크 밸브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내려는 가는데 올라오려면 이렇게 부딪히니까. 아, 역류가 안 되게. 근데 아무나 수술을 받는 어떤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위식도 역류 환자가 맞아야죠.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투약하시는 분들 중에 위식도 역류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야?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 소화불량을 위식도 역류로 알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거 위식도 역류가 있냐 없냐를 객관적인 검사를 해서 밝혀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약물 치료가 안 듣거나 들어도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못 하거나 그런 분들을 한정을 해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역류가 보통 이제 산이 역류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산이 아닌 것도 역류되기도 하나 보죠? 전에는 산도만 측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산도가 안 올라가면 역류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임피던스라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실제 넘어오는 양과 시간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어떤 환자들은 산도는 괜찮은데 넘어오는 양과 넘어와서 머무는 시간이 높더라 이거죠. 그런 환자들은 이제 비산 역류 환자의 카테고리로 빠져 들어가고 산이 아닌 게 넘어오니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산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나요 또? 증상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 이게 물리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 식도의 특정 부위에 계속 가스라든지 안 좋은 그 액체가 있으면 그게 이제 반드시 누워서 자다 보면 자꾸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기침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들, 특히 이제 호흡기 증상이나 목에 주로 생기는 증상들을 위식도 역류와 연관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건 검사를 해서 수술적 치료를 가야지 그런 분들 본인은 위식도 역류라고 철석같이 믿고 몇 년씩 약을 투약하다가 이제 저를 어디서 찾고 이제 오시는데 검사해 보면 우리 속된 말로 꽉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산도 검사 거기에 이제 임피던스가 추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 운동 검사 마노메트리라고 하는 거 내시경은 기본으로 하고 환자분들이 본인은 위식도 역류가 아닌데도 역류성 식도염 환자라고 생각하고 약을 장기 복용하냐면 그 검사가 개인 병원 2차 병원에서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저한테 와도 제가 면담을 면밀하게 한 다음에 환자분한테 말씀드리죠. 이거는 수술을 염두에 두고 하는 힘든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검사했는데 수술 대상이 되면 수술하실 거예요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난 수술은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검사할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검사를 하면 좋을까요? 주로 이제 약물을 먼저 일단은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약물을 조절 안 되는 증상,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도 증상과 식도 외 증상이라고 합니다. 식도 증상은 여기가 문제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답답하거나 타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그다음 식도염 증상은 여기에 해당되는 증상들이고 주로 이물감, 그다음에 통증, 그다음에 만성 기침 이런 것들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이런 증상들이 식후에 나타나야 돼요. 식사와 관련돼 있어야 됩니다. 공복이면 역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증상들을 본인은 위식도염류라고 알고 찾아오면 검사할 필요 없죠. 이게 같이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 본인은 고도비만이라고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위식도역류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위식도역류 때문에 찾아오시면 제가 체질량 지수를 보고 이거는 위식도역류 항역류 수술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 비만이 망가뜨려요 다시. 그때는 고도비만 수술 중에 위우회수를 하면 둘 다 치료됩니다. 지금 나오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비교했을 때 체크 비교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래서 충분한 체중 감량이 어느 것이냐, 어느 정도가 되고 효과는 어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약물의 체중 감량 목표는 하나는 15%, 하나는 20%입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수술은 30%. 30%다. 수술도 30%라고 하지만 사실은 27%가 평균이에요. 모든 환자를 다 보면. 그럼 약물은 20% 목표면 이게 20%가 다 달성인가요? 그 전이 평균이겠죠.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요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그러면 수술은 요요가 안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동반 질환이 있어. 같이 고치고 싶어요. 만약에 똑같은 정도의 수술로서도 20% 감량, 약물로도 20% 감량했을 때 동반 질환이 좋아지는 거는 수술은 다 좋아져요. 약물은 요만큼 좋아집니다. 그게 수술은 한 번에 환자의 생리적인 작용을 확 바꿔버리는 거고 약물은 하나, 두 가지 포인트만 공격하기 때문에 수술의 임팩트를 못 당하는 거예요. 약물의 적응증과 수술의 적응증은 이만큼 겹칩니다. 수술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약물은 그 밑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겹치는 환자들이 문제인데 저는 이 겹치는 환자들한테는 두 가지 다 치료해도 되니까 빨리 하시라 그래요. 뭐든지. 그럼 이제 평소에 위식도역류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께서 잘 지켜야 되는 수칙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의사나 말씀드릴 수 있고 인터넷 찾아봐도 다 나오거든요. 과식하지 마라. 먹고 눕지 마라. 그렇지. 그다음에 자기 전에 한참 전에 먹어라. 술, 담배, 뭐 커피, 탄산음료, 자극적인 음식 다 먹지 말아요. 그리고 약 먹고 그거 수칙 다 지키면 괜찮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사회생활이 왕성하면 약을 잘 드셔도 그런 생활 습관 하나가 깨트린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빨리 수술 받는 게 나아요. 수술은 어차피 역류 자체를 막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이 수술을 했건 뭐 약물 치료했건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운동해서 살 안 빠져요. 안 먹어야지 빠지는 거거든요. 덜 먹고 운동의 목표는 내 체중 감량을 완성했을 때 유지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과 항역류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뭔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의사를 만나서 고민하세요. 수술 아무도 강요 안 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분들 간접 경험이라든지 인터넷 서치하시지 마시고 의사를 만나보세요. 맞아요.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고려대 안암병원 박성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